자, 다음에 56번 문제 갑니다. 56번. 55번 문제하고 57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니까 57번 문제부터 가고 56번 문제 갑시다. 56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예요. 자, 57번. 보기에 글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55번도 인문 파트 글이고 57번도 인문 파트 글이에요. 이것도 전통문화에 관한 거. 전통문화에 관한 걸 잘 나와 있죠. 오늘 그 나간 여기 교과서 지문에 아마 있을 수 있어. 오늘 거나 다음 주 지문에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뭐 발전하는 그런 그 글이 교과서 지문이 있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글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때는 보기가 앞에 위치해 있죠. 보기 순서대로 그냥 읽으세요. 또는 뭐요? 첨가, 대등병렬 이런 의미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야 돼. 그쵸? 앞에 나왔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야 돼. 제재와 관점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것도. 또, 이 논란은, 주어가 뭐야? 이 논란이요. 그러면 이 논란이니까, 이라고 하는 지시어가 붙어 있죠? 이 논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게 키요. 그런 걸 잘 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 적에, 특히 추리형 문제를 풀 적에는 연결어나 지시어를 상당히 예민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여기서 키는 또 하고 다음에 지시어 이 논란할 때 이 논란의 내용이 뭘까? 그걸 지시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자, 가달락 봅니다. 첫 번째 단락. 한국의 그러면 이제 읽어가면서 풀면 되지 그냥. 한국의 전통문화는 하고 제재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되겠죠. 근대화의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해체되어야 하는가. 요게 필자가 지금 쓰고자 하는 글의 논지가 이미 첫 문장에 딱 나와버렸어. 한국 사회 변동 과정에서 외래문화는 전통문화에 흡수되어 토착화되는가 아니면 전통문화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가. 일례를 들어서 외래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로 정착이 된 예가 바로 이 청바지. 그죠? 청자켓. 그 1960년대 말에 청바지, 이제 청진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엔 청바지나 이 청자켓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산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이제 그걸 팔았는데 다 미군 사이즈, 미국인들 사이즈에 맞게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체형에 맞게 줄여서 주로 이제 송창식, 윤형주, 옛날 7080 가수들, 양희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입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청바지의 통기타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옷이 점점 이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체형에 맞게끔 만들면서 우리 한국형 청바지, 우리 한국형 진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청바지가 마치 우리 옷처럼 이제는 뭐 아무나 다 즐겨 입고 아무나 다 찢어 있는, 그거 왜 찢어 입나 몰라. 찢은 걸 판대요. 그 찢은 걸 왜 사? 참. 아니, 이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청바지야. 실은. 난 청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 젊었을 적에. 없었는데 50이 넘어서 청바지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입다가 오래 입었더니 여기가 찢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거 저 수선집에 가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해라. 또는 이거 좀 버리자. 새로 사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냥 입어. 그래. 그래서 찢어진 걸 어떻게 그냥 입어. 요즘 트렌드가 찢어진 청바지 일부러도 찢어서 입는데 그걸 왜 못 입냐는 거예요. 그게 난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바지 다음에 이제 입은 청바지가 요걸.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양복점 양장점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짜투레기 있고 옷감이 남은 그거를 재단사들이 대여섯 살 먹은 저한테 양복을 심지어 롱코트까지 딱 이렇게 격식에 맞게 입혀가지고 여기 아동 모델처럼. 그때 사진을 보면 다 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딱 매고 겨울에는 롱코트까지 입고 그러고 찍은 사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젊은 시절에도 청바지가 불편했어. 그냥 기지바지가 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 넘으면서부터 조금 젊게 사느라고 이제 캐주얼하게 좀 바꾸긴 했는데 실은 캐주얼 복장이 옷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 이거 다. 정장은 아래 위가 있잖아. 그죠?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거기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만 하나 꽂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다 신경을 써야 돼. 오히려. 그래서 캐주얼이 더 입기에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자, 다음에 아니면 전통 문화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요즘 얘기 같아. 조국 아우트, 조국 수호 이렇게 나뉘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를 얘기하는데 웬 진보주의가 나오고 보수주의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전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견해 차이는 단순하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게 필자의 견해야. 전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로 나눌 필요가 없다. 진보라고 해서 전통을 거부하고 보수라고 해서 꼭 전통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다단락. 이런 변동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통 문화의 변질을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또한 뭐와 같다? 보수주의와 비슷하다. 또한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답이야 지금. 그게 뭐야? 이 논란은 단순히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야.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보이죠? 연결어가.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또한 문화적 정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또 이 논란은 보기 단순히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또 뒷문단하고 연결이 돼요. 뒤에 보면은 라달락에 근대화는 전통문화의 개선과 끊임없는 변화를 다 같이 필요로 하며 여기 외래문화의 수용과 토착화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 라달락 앞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때문이다 때문에. 왜? 그 보기의 근거가 바로 이 때문이다요. 결국. 그래서 때문이다가 답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때문이다. 앞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 앞에 들어가야지. 때문이다가 근거니까. 그거 앞에 들어가야 맞지. 때문이다는 근거니까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때문이다의 주장이나 판단이 앞에 들어와야지. 그 위치가 맞는다고 지금. 그리고 뒤에 근대화에 따르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를 결정짓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변화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나 양자택일이라는 기준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라달락 뒤가 안 되는 이유가 라달락의 결론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런 다음에 양자택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기가 3단락 뒤에 들어와야 3단락 뒤에 들어와야 거기 때문이다 뒤에 근대화에 따르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를 결정짓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변화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나 양자택일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간다고 지금 문장이. 다음에 이 논란은 보기에서 이 논란은 어떤 논란은 그 앞에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다단락의 앞에 문장이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하고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런 논란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 문장이.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다음에 56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하고 보기에 있는 그다지, 비록, 여간, 설령, 비단, 설마, 모름지기 이거 꼭 찾아서 이 용법을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꼭 공부해 두세요.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돼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뒤에는 이렇게 부정문이 따라옵니다. 아니다, 이게 따라와. 여간의 용법은 뭐야? 뒤에 부정문이 따라온다는 거. 다음에 모름지기 하고 뒤에 뭐뭐뭐뭐 해야 한다가 따라와. 이런
부사들을 문장부사라고 문법 시간에 배웠죠. 문장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즉 특정한 서술어와만 호응하는 부사를 무슨 부사? 문장부사. 다음에 비단. 영어에서는 이것을 양보 접속사라고 하죠. 도우, 올도우 뭐 이런 거. 그래서 비단 동물뿐 아니라 뭐뭐뿐 아니라, 비단 뭐뭐뿐 아니라. 다음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뭐뭐 해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비단 뭐뭐뿐 아니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뭐뭐이지만 뭐뭐뭐뭐 해도 이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단과 비록은 양보의 의미. 다음에 58번. 요 지문도 쉬운 지문은 아니죠. 무슨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보여. 하이퍼 리얼리즘, 다음에 팝아트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예술 파트 지문으로서 설명문이에요. 자, 첫 단락봅니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유럽에 가면 이런 공연하는,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그죠? 참, 있죠, 그죠? 그죠? 그 가끔씩 대전 예술의 전당 쪽에 가면은요, 거기서 이제 그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거리 공연을. 그걸 이제 하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음악 공연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무슨 미술이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행위예술. 그런 공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도 깜빡 속았어. 그냥 지나가는 무슨 행인인 줄 알았는데 뻔히 봐도 안 움직여. 내가 주로 이제 자전거를 타면 예술의 전당에서 좀 쉬거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한 놈이 뻣뻣하게 이렇게 무슨 포즈를 취하고 서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동상처럼. 그냥 저거 조각상인가?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사람이야. 걔 앞에 가가지고 이랬더니 안 움직여.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씩 하고 웃어. 그때 기분 좋더라고. 왜? 반응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전략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여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뭐라고 한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 다시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하이퍼 리얼리즘 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문제 보세요. 기억, 니은, 문제는 A, E 이렇게 나왔죠. 문제 볼 필요 없어 지금. 왜? 기호가 나오면 지금 문제 분석하면 나중에 또 해야 돼. 기호가 나오면 지문을 읽어가면서 기호가 나올 때 문제를 풀으라고. 그냥 어차피 다 밑줄이 다 쳐져 있고 기호가 표시가 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 선택지 분석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기호가 나오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글을 읽으면서 기호가 나왔을 때 가서 보는 거야. 그래야 한 번 읽는 거지. 지금 선택지 분석해놓는 건 의미가 없어. 또 한다순 치더라도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그만큼 끌게 돼 있어. 단 이렇게 기호가 나오는 문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하나 밑줄 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집중력 싸움이에요. 집중력 싸움. 2번 단락.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좀 좋은 문제는 아니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까지 끊어놓고 볼에 밑줄이가 있지요. 그때 문제 보세요. 문맥상 A, E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야. 어휘의 문맥적 의미. 그때 흔히 보다, 이때 보다는 목격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1번, 이 회사는 회계를 보는 직원을 이때 보다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다 이런 뜻이요. 뜻이 다르죠. 그죠? 이건 일단 답에서 멀어지죠.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A, 기억. 자, 기억, 니은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정보 추리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난이도 거의 최상급이야.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여튼 간에 지금 첫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제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 하이퍼 리얼리즘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없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그렇다 칩시다.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까지 끊어. 그러면 이때 기대어는 시각적 재현에 기댄다는 얘기는 남의 힘에 의지한다는 뜻이야. 이게 의지한다. 그런데 59번의 2번을 보면 어제 완성한 그림은 벽면 한쪽에 기대어 할 적에 우리 몸이나 물건 따위를 어떤 곳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세워놓는 걸 이때는 기대어. 뜻이 좀 달라요. 비스듬히 세워놓는 거야. 걸쳐놓는 거야. 그렇죠? B의 기대어는 좀 추상적인 거라면 다음에 59번의 2번의 기대어는 좀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의미해요. 똑같이 표현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뭐가 높다? 그러면 현실성과 사실성의 특성을 꼭 짚고 가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자, 현실성이 뭐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는 거야. 그냥 고르는 거. 선택만 하면 그건 뭐야? 현실성이야. 근데 실제와 똑같이 표현을 해. 표현을 하면 뭐야? 사실성이.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 이 문제 푸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억, 니은이 나왔잖아. 기억, 니은을 비교 또는 대조해서 분석하라는 문제야, 이게 지금. 그렇다면 기억, 니은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이제 알아야 문제를 풀죠. 자, 다음에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은, 그러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까지 해서 일단 현실성과 사실성의 특성을 알게 됐죠. 그거까지 봤으면 이 58번 문제를 봐도 돼, 이제는. 이제는 봐도 돼. 1번 파바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니은이 뭐야? 사실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성은 그대로 재현하는 거야. 변형하면 안 돼. 그죠? 다음에 2번 파바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여기 자본주의의 일상,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만 삼았대. 대상으로. 기억을 높였대요. 대상으로 삼는 건 기억이? 맞아. 일단 이건 통과. 다음에 3번 하이퍼 리얼리즘이 파바트와 달리 드롱 프레위의 전통을 이은 것은 기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기억이 뭐예요? 근데 트롱프레이유는 또 뭐예요? 몰라. 그건 아직. 그러니까 트롱프레이유라는 단어에 밑줄 쳐놓고 이 단어 하도 특이해서 분명히 보이겠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성인지 현실성인지 좀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체크해놔야지. 4번 파바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두 개가 다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한대요. 그것도 아직 몰라, 그지? 이것도 체크.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본주의, 트롱프레오, 다음에 파바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기억, 니은 두 개 다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놓고 이제 지문을 읽어가야죠. 이때 읽는 거야, 이때. 아까 처음에 읽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됐지, 그지? 이렇게 문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언제 뭘 읽느냐가 정해져 있다고 항상. 자, 봅시다, 이제.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 그럼 하이퍼 리얼리즘은 4번에 해당이 돼. 그죠? 두 개 다 했으니까.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이때 같은 리얼리즘에 든다는 얘기는 포함된다는 얘기지. 포함된다. 그때 59번에 3번. 나보다는 언니가 노래를 잘하는 그룹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이게 답이네. 파바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파바트가 드디어 나왔죠.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파바트가 공통적이래. 정답
2번 확인되지요, 여기서. 생각보다, 그치요? 내가 설명해주기가 쉽지. 그치?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쉬워져, 그때는. 근데 이 방법을 모르고 하면 찾기 되게 힘들어, 이거. 힘들었었죠, 문제 풀 적에, 그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 실전 문제에 아무 문제나 넣어놓지 않았어요. 각 문제마다 개성,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개성이 있어, 문제들이. 자, 다음에 또 봅시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만 했대. 그럼 하이퍼리얼리즘은 재현만 하는 거니까 현실성이야? 사실성이야? 사실성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58번 문제 다 검색이 됐네요. 풀리기도 했고. 다음.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선택지 4번.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레유 나오네요. 흐름을 이어 이때 있다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59번의 4번은 폭죽 소리에 이어 이건 뒤를 따라서 follow. 내가 영어 하나 알려줄게. 영작해봐. 그녀가 나를 따라온다. 시작. She follow me. 느낌이 이상하다. 말해놓고도 그죠? 한국말로는 욕 같기도 하고 그지? 아니 욕한 거 아니야? 그녀가 나를 따라온다? She follow me.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실성도 추구한다. 그러니까 팝아트는 현실성만 추구하고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실성, 현실성을 다 추구한다. 그러니까 58번에 4번 선택이 떨어지죠.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대조.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했다. 아주 최근 경향의 지문이에요, 이게. 아주 최근 경향의. 그래서 팝아트가 실은 상당히 예술계에선 지금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예술 파트에서는. 그래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 딱 읽어놨는데, 이거 공부해놨는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 팝아트 이런 게 나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얘 친구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거야. 다음에 60번. 다음 글로 미루어 할 수 있는 여기 예술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야. 예술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 필자의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 예, 아주 대놓고 관점이라고 물어봐요. 설명문, 논설문. 대놓고 관점이라고 물어봐. 논설문이야. 그렇다면 이 답은 어디 있을까? 뒤에 있어, 뒤에.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대놓고 관점, 대놓고 의도 이렇게 나가면 뒤를 보세요, 뒤. 자, 봅시다, 뒤에. 깨어있는 삶은 이렇듯 관념에 굳어버린 눈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대상을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요게 답이지 뭘, 요거를 그러니까 정보 파악과 정보 추리의 차이점은 정보 파악형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많이 꽂혀 있어야 돼. 그대로 꽂혀 있어야 돼. 근데 정보 추리는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 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정보 파악과 정보 추리가 쉬워. 뭐라 이상하다? 분명히 어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보 추리가 훨씬 쉬워요. 왜? 추리 능력이 생기거든, 그때는. 근데 추리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정보 파악하려면 짜증나요. 하나하나 막 다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지문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짜증난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지금은 정보 추리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으죠? 아니야, 해봐, 한번. 지금부터 한 달만, 2달만 지나가봐. 내 말이 맞을걸? 아무래도 해본 놈 말이 맞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14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고 중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뒤집어서 사고하는 거, 역발상. 네,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그 역발상이 뭐냐? 일상적인 사고 과정을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첫 시간, 영어 첫 시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첫 시간 신입생 때 영어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신입생한테 뭔가 교훈을 주려고 영어 또 자기 또 영어 실력 자랑도 할 겸 영어로 탁 격언을 하나 썼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영어로 딱 써놓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막 설명하라는 내가 손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일찍 일어나면 벌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날부터 귀시 한 병이 맞았잖아,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질문 잘못했어요? 부지런한 새는 벌레를 많이 잡아서 좋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벌레는 죽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죠? 그럼 부지런함의 기준이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많이 얻어 터졌어요. 학교 때. 그런 특이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61번. 그런 게 내가 보기엔 역발상이고, 그런 사고를 이제는 좀 할 줄 알아야 돼. 61번 지문, 보기 지문 좋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보기 박스에 넣어서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서울시 유형이야. 서울시는요, 지문을 다 보기에다 집어넣어서 보기 박스로 내. 자, 다음 보기의 가와 나를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아까 풀었던 끼워넣기 문제나 똑같은 문제야. 자, 문제는 일단 논지 파악부터 해야 돼. 거기다가 나달락 앞에 뭐가 있어?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면 나달락의 원인이 되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 자, 지문입니다. 저널리즘, 신문, 저널리즘이 뭐예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에게 시사적인 그런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일, 그런 잡을 저널리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저널리스트라고 그러죠, 흔히. 그러니까 기자도 저널리스트. 하여튼 그런 어떤 보도 행위를 하는, 뭔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건 다 저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널리즘이라는 말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널리즘은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산물의 하나요. 산물, 생산품. 또 근대 문화의 형성에 결 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히 뺄 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조건이 되고 있다. 저널리즘은 현대에서 소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 방법이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소통 이런 뜻이요. 매스 미디어는 대중 매체란 뜻이고.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현대에서 대중의 사회 태도라든지 이데올로기를 직간접적으로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유튜브예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튜브예요. 3살짜리도 유튜브를 지가 눌러가지고 다 찾아서 봐. 이야, 그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그걸 어떻게 찾는지. 하여튼 나보다 낫더라니까. 스마트폰 만지는 거 보면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난 참 안 좋아 보이는 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이들을 왜 카트에 실어 놓잖아. 아이들이 자꾸 물건에 관심을 갖고 물건을 잡아 당겨. 그러다 떨어뜨리고 하면 또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걔한테 스마트폰을 줘. 네. 귀찮으니까. 그거 참 안 좋아. 아이들은 관심을 갖게 다른 거에 자꾸 색다른 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걔가 사고를 쳐서 그래. 좀 변상해 준다고 쳐. 변상하지 말고 사가면 되지. 그냥 그 깨진 거를 가져가서 네가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아이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요, 이게 자폐증까지 와요. 그거 별로 안 좋아. 우리 애엄마 또는 애엄마 될 사람들, 꼭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 그러므로. 답은 어디 있을까? 그러므로 이하에 있어. 원인과 결과잖아, 그지? 원인과 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결란. 나왔잖아, 지금. 원인과 결과는 인과관계잖아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원인, 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원인, 결과에는요, 꼭 공통되는 단어가 꼭 꽂혀 있어. 특히 핵심어들이 같이 다녀. 그래야 원인, 결과가 되는 거야. 이쪽의 원인, 결과, 인과관계인데 원인 쪽의 핵심어가 아닌 단어가 결과 쪽의 핵심어가 되면 이게 온전한 결과관계. 인과관계는 무슨 성? 필연성. 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럼 필이 그렇게 되려면
원인에서 썼던 단어들 중에 핵심어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결과 쪽에 가 있어야 돼요. 내용은 보지 마. 이런 문제는 내용을 봐가지고 풀 수가 없어. 이런 문제를 풀 적에. 더더군다나 선택지가 다들 서너 줄씩 다 길어요. 그죠? 그럼 선택지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선택지를 다 읽고 풀으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거 갖고 문장 싸움 걸면 여러분들이 이겨, 선택지가 이겼어. 100% 선택지가 이겨. 여러분 져요. 나도 져. 선생님 왜 져요? 나도 이거 다 읽어봤어요. 왜? 나이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근데 문제는 풀었어. 뭐 갖고? 단어 갖고 풀었어요, 그냥. 자, 봅시다, 이제. 반드시 선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저널리즘의 현대 사회생활에는 저널리즘이 뭘 결정해? 태도를 결정해. 다음에 뭐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 그게 핵심어야. 오케이? 그럼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빨리 찾아. 앞만 봐도 3번밖에 없어, 그죠? 내용은 읽지 마. 읽어봅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적 태도의 교환이다. 이처럼 일정한 사회적 태도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를 변형하고 이로써 그들을 어떤 행동으로 이끌려 하는 것을 선전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나달라게 오니까 선전을 목적으로 선전. 결정한다, 뭐를? 태도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뭐를? 변형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꼭 알아둘 거. 인과관계는 원인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성질이 뭐다? 필연성, 당위성. 얘가 오면 꼭 얘가 와야 돼. 자, 수학 문제도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정말 중요한 정보는 빠져야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수학도. 그러니까 윗단계에서 이 윗단계를, 위에 수학 문제 풀 때 윗단계를 요약을 해서 이 윗단계를 요약해서 윗단계에 갓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다음 단계야. 그리고 그걸 또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다음 단계야. 그래 나중에 맨 마지막 답 1을 이게 가장 많이 요약한 거야. 그죠? 거꾸로 올라가도 맞고 아래로 내려와도 맞아야지 수학은. 그죠? 그게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면 원인과 결과에 썼던 이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요 절대적으로 핵심어가 같아. 핵심어 싸움이야. 문장 싸움 하면 안 돼, 절대. 특히 선택지가 이렇게 두 줄, 세 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선택지 문제에서는요 절대 문장 갖고 싸우려고 여러분들 무조건 쳐. 자, 다음에 62번, 61번 문제도 좋고, 다음에 지문도 저널리즘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널리스트예요. 기자들, 특히 고위공직자, 여기 그룹이, 그리고 뭐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항상 보도자료 같은 걸 내줘야 돼요. 근데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물론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데, 기자들은 그 보도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공무원 한 명씩 또 쫓아다니면서 꼭 캐물어,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보도에 나가고, 나 이 사적인 건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들이, 그러면 그 공무원 못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돼가지고요, 기자들하고는 절대 말 섞지 마라. 말을 안 섞는 게 좋아.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세 가지 사기꾼 직업이다.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기자, 세 번째 건축하는 놈들. 건축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건축을 했었어. 본인이 알아. 그래서 이건 다 빼먹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었거든. 62번 기억이 주장이 나오기까지 뭐 묻는 문제야? 기억이 주장이야. 그럼 뭐 묻는 문제야? 전제 근거 묻는 문제겠지. 안 읽어봐도 뻔해 이 문제. 자, 기억의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럼 밑줄 친 기억이 주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묻겠어? 주장은 나왔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나 전제 묻는 문제겠지. 주장 판단이 바로 결론. 전제가 근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전제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문 파트에 이것도 논설문에 해당합니다. 읽어보면 논설문이에요, 이것도. 자, 일단락 봅니다. 좋은 지문이에요, 이것도.
단순 정신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를 좀 더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 정신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를, 그 단순 정신 노동을 누가 해? 이제 앞으로 AI가 해. 이 지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4차 혁명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없어질 직업이 회계사라고 그러더라고, 회사. 내 베프가 회계사인데 큰일 났어. 하긴 은퇴했어요. 이제 큰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그 회계법인의 부대표까지 하고 연봉 8억까지 받아먹고 최고 연봉 받아먹고 은퇴했어. 요번에 7월 30일부로 은퇴했어. 이제 저 시골에 지금 텃밭 가꾸고 있어. 완전히 할아버지 됐어. 예.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좀 더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돼 안 돼?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는 발산적 사고. 예, 우리 인간의 사고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두 종류의 사고가 있어. 수렴, 발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극한에서 배웠죠. 수학의 극한. 그게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요. 수렴적 사고는 한 군데로 모아지는 사고야. 수학이 주로 수렴적 사고를 많이 해요. 발산적 사고는 안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좀 넓은 쪽으로 가는 사고야. 미분 적분으로 본다면 수렴적 사고가 수학에서 미분에 해당하는 거고, 미분이 뭐예요? 적을 분, 나눌 분. 아주 숫자를 작게 썰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인류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미분이야. 저 새끼 수학 못한다더니 그 후에 알았어요, 나도. 적분, 쌓을 적자, 숫자를 막 쌓아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은 숫자, 가장 큰 숫자가 뭔가 그거 찾아가는 게 적분이야. 그 미분과 적분이 나오기 전에 나타났던 수학 공리가 바로 극한이야, 극한. 발산과 수렴.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과 적분으로 발전됐다고 수학자가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 지문 보고 알았겠지. 내가 무슨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지문을 자꾸 읽으면. 그래서 수렴적 사고는 안으로 파고드는 사고고, 이건 비창조적인 사고야. 발산적 사고는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좀 넓게 나가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발산적 사고는 창조적인 사고 행위를 말하고, 그래서 주로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창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발산적 사고, 상상력, 이런 추리력 이런 게 높다 얘기야. 자, 다음에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는 발산적 사고를 이용한 예술적 창작과 감상, 지적인 창의와 모험, 도덕적인 재지향과 통찰의 길을 가야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때 폭발적 할 적에 이 폭발과 쓸 때 맞춤법 폭발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발음은 폭발로 나. 비읍이 기억을 만나서 거센 소리 돼가지고 폭발로 나는데, 폭발이라고 쓰는 단어도 있어. 소리 나는 대로 폭발이라고 쓰는 단어도 있어요. 폭발이라고 쓰는 단어는 고유어고, 폭발이라고 쓰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이게 차이가 거기 있어요. 발음은 두 개가 똑같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찾아나가야 하며,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을 새로운 상황과 정보에 적합하게 계속적으로 재주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볼 적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암기식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공부를 해야 돼. 재가 붙으면요, 다시 하고 변형시킨다는 뜻이야. 재가 붙으면 다시 재자잖아, 그죠? 그때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변형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재창조는 뭐예요? 원래 창조했던 물건을 변형시켜서 다시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자가 붙으면. 쉬운 단어, 쉬운 게 아니야, 재창조도. 재창조도 창조야, 그것도 역시. 다음에 2번 단락.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기서랑 같이 정보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수록 인문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정보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수록 인문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왜? 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라, 얘기는. 그죠? 근거는 왜니까. 그럼 어디 있겠어? 그 다음에서 그 다음. 거기 쭉 보면 때문이다 보여, 안 보여? 거기까지가 다 답이야. 거기까지가 다 답이야. 바로 근거 뒤에 있잖아. 근거, 전제를 묻는데 왜 자꾸 딴 단락 가서 자꾸 먼 데 가서 찾냐고. 바로 뒤나 앞에 있어요, 항상. 이때
여기서 선택지를 봐. 정보 추리 문제는요, 왜 쉽냐면 우리가 공부를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정보 추리 문제는 우리 배경 지식으로 풀려. 판단이 돼. 어차피 필자가 추리를 하던 내가 추리를 하던 필자도 이런 글을 쓰는 필자는 상식적인 사람이죠. 그죠? 몰상식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가장 상식적으로 쓴 글을 우리 시험 문제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식적이라면 필자가 한 추론, 필자가 한 생각을 나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틀려. 그럼 난 몰상식한 건가? 그런데 정보 파악은 솔직히 내가 과학기술 파트 전혀 모르는 파트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일일이 읽어서 찾아야 돼요. 그거는.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이 나왔어. 그럼 일일이 찾아야 돼. 근데 논설문 파트,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설명문이 쉬울까 논설문이 쉬울까 물어보면 처음에 설명문이 쉽다고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논설문이 쉽다고 그래. 왜? 논설문이 바로 그런 글이야. 아무리 필자의 주장이나 판단 같은 주관적인 견해가 쓰여져 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객관화돼야 돼. 그리고 최고로 잘 객관화시킨 글들이 우리 공시나 수능에 올라오는 글들은요, 그래도 가장 잘 쓴 글들이야. 이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글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돼요. 1번, 모든 인간은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문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야. 다음에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할 적에 이 정신적 요소가 바로 인문학이죠. 그럼 인문과학, 인문학이 뭐냐 이게 인문학이. 우리가 요즘에 인문학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지금. 그럼 인문학이란 뭘까? 인문학이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 말이지 지금. 다음에 3번, 정보 테크놀로지는 주로 물질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하고 2번하고 같죠, 그죠? 요지는 같잖아. 2번이 맞으면 3번도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남는 건 4번밖에 없네. 4번, 인문교육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효용성을 높여준다. 인문학 강의 열심히 들으면 컴퓨터 잘 다루나? 나는 평생 밥 처먹고 인문학만 한 사람인데 컴퓨터 잘 못하거든? 컴퓨터 내가 잘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 한글. 책 만드는 거. 요만큼 밖에 못해. 요만큼 밖에. 그 이외에 컴퓨터는 거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살 적에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 파는 사람한테 한글만 되면 돼. 그러니까 최고로 기능이 없는 컴퓨터를 사도 나는 그거 갖고 써. 쓰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 자, 정답은 4번이죠. 그냥 봐도 4번이야. 이거 선택지만 읽어봐도. 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문. 자동장치로 가득한 전자시대는 사람들을 기계시대의 고역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사람들을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정식적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총동원해야 한다. 자아실현과 뭐 하는데 정식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 테크놀로지에 의한 해방은 지적 모험과 예술적 탐구의 정렬도 없고란 얘기는 지적 모험과 예술적 탐구의 정렬을 가지려면 인문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정보 추리는. 그래서 독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능력도 모자라는 인간에게는 도리어 허무감을 낳고 박탈감과 반항감을 이어줄 수도 있다. 뭐가? 정보 테크놀로지가. 인문학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1번.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 지문도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63번. 다음 글의 논리적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는데 보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쉬운 문제예요. 실은. 보기에서 그 보기의 비밀만 풀면 돼. 자, 추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해서 내가 추론. 추론과 추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추론은 흔히 추론은 무슨 추론이 있고 무슨 추론이 있고 무슨 추론이 있을까?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변증법적 추론. 그게 추리야. 그게 결국은.
그래서 앞에 일반적인 것이 나오면 뒤에 우리는 뭘로 추리해봐? 구체적인 거로. 구체화. 그게 뭐야? 그게 연역추론. 앞에 구체적인 게 쭉 나와서 뒤는 뭐로 가? 일반적인 거로 우리가 추리해봐. 일반화. 이게 귀납추론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추리라고 하는 말은 다 한결같이 뭐여서 추론 중에서도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연역추론, 귀납추론, 변증법칙 추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보기가 키야. 보기부터 봐. 보기만 잘 봐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모든 산업의 핵심 요소는 소재이다 그래놓고 모든 소재는 이렇게 나갔어. 첫 번째 문장이. 그러면 이거는 추론의 종류 중에 귀납추론일까? 연역추론일까? 연역추론이죠.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또 추론 배우겠지만 자, 연역 3단 논법을 대표하는 문장이 있지요. 세 개 문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 적어놓은 문장.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이게 누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공식.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인간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럼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 공식에 의해서 단어만 바꿔 집어넣으면 모든 연역추론은 다 참이야. 참. 그래서 연역추론은 형식적 추론, 즉 공식적 추론, 공식만 갖추면 다 된다는 얘기야.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귀납추론은 때려 죽여도 오류가 발생을 해. 조금씩은 다 오류가 발생. 그 귀납추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계. 우리 통계 내잖아, 통계. 그 통계를 내고 나면 꼭 TV에서 무슨 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 이렇게. 그러니까 5%는 틀릴 확률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추론은 무조건 틀릴 확률이 조금씩은 있어. 지금까지 우리 과학, 우리 인간의 자연과학 패러다임이 바뀌어왔죠, 그죠? 계속 바뀌었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해가지고 쭉 바뀌어왔는데 그 무슨 추론하니까 바뀌어? 연역 추론을 했으면 바뀔 수가 없어. 바뀌면 안 되고 그거는 무슨 추론하니까? 귀납 추론하니까 계속 바뀌고 지금 현재 과학적인 지금 현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그래? 얘네들이 지금 유신시대 때 애들이야. 쌍팔년도 애들이야. 왜 원소가 왜 나와? 그 나도 하는 거 탑포크라고 그래요. 원소 안에 원자 안에 뭐가 있어? 밀입자가 있죠. 전자 무슨 뭐 있고 핵이 있고 뭐가 있고 그 핵을 또 쪼개면 쿼크가 나오고 그 쿼크에서 가장 작은 핵에 해당하는 게 탑쿼크라고 하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았게? 이렇게 글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탑쿼크가 뭔지 모르는데 똑똑한 척은 했잖아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자라는 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은요. 약 500년 전에 이게 그리스인들이야.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더 작은 물질의 구성 원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귀납추론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직 100% 맞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발견했다면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공부를 더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연역추론이야. 연역추론은 공식이 A는 B다. 다음에 C는 B다. 그러므로 C는 A다. 이렇게 가면 돼. 모든 인간은 죽는다.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인간이다. 그럼 A네, 여기가 A네.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게 B. 이렇게 가야 돼. 요 공식만 맞추면은 연역추론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때 출발할 때 요 A 자리에 무슨 말이 자꾸 튀어나와? 모든 이 말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모든이 딱 앞에 붙어 있으면 무슨 추론? 연역추론. 100% 연역추론. 그것만 잡았으면 이 문제 쉽게 풀어요. 그렇다면 모든 소재는 분자로 구성된다. 이게 대전제고 맨 마지막 모든 산업의 학문적인 돌파구는 화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가 결론이야. 그렇다면 이 중간에 들어갈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야? 바로 분자와 화학이지. 이 단어만 있으면 답이 돼 무조건. 정답은
2번이죠. 굳이 지문 안 읽어봐도 돼, 이거. 그러니까 연역 추론이냐, 아니냐, 기납 추론, 요거 찾는, 추론을 묻는 문제, 이건. 63번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나오면, 그 문제를 다루는 학생들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가 분명하게 딱 경계가 결정지는 문제. 이거 캐치 못하면 못 풀어. 푼다 손 치더라도 지문 가지고 한참 끙끙대, 이거 시간 끌고, 그죠? 근데 이걸 캐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풀어, 문제를. 다음 64번. 다음 기억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뭐예요? 관점 묻는 문제네. 선택, 1번 봅니다.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두 줄 이상씩 길죠, 이것도 지금. 그러면 선택지랑 싸우면 안 돼. 지문부터. 더더군다나 기억을 봐야지, 기억. 과학에 관한 가장 큰 오류는 과학의 이론이 진리라는 생각이다. 오류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의 이 관점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과학 이론 진리가 아니다. 내가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귀납 추론을 하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은 자연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을 잘못한 것이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뭐는? 자, 답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뭐가 답일까? 대답 좀 해봐. 뭐가 답일까? 자, 지금 밑줄이 길게 가고 있지요. 이렇게 밑줄이 두세 단어 이상 길게 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든 문제 유형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는 푸는 법이 있어. 오늘 이것만 배워갖고 가면요, 오늘 배울 거 다 배워갖고 가는. 자, 한 단어의 밑줄이가 있어. 아까 봤었죠. 그런 경우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야, 분명히. 두 단어, 세 단어 이상 길게 밑줄이가 있어. 그러면 문제 유형 따지지 마. 이런 문제 유형 없어, 이거는. 무조건 그 단락의 주제문 찾아. 거기 뭐 보여? 따라서. 보여, 안 보여? 그거 주제문이네. 그럼 그거 찾아. 따라서. 자연과학은 진리를 못하놨네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요, 빼. 아니라가 뭐요? 역적 관계죠? 그 뒤가 답이야. 그러나 다음이 답이라고 했지. 자연을 좀 더 잘 설명하는 방법, 이게 답이야, 바로.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금방 보이죠, 다. 정답 3번. 과학의 법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오잖아, 다. 그 단어. 거기다가 인간이 고안해낸 불완전한 생각이 있다. 그래놓고 이제 뒤에다 뭔가 붙여놔.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으니까, 지문에 안 나왔던 거 뭐가 붙어 있으니까 정보 추리 문제야. 근데 결국 답은 뭐야? 핵심어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줄이 두세 단어 이상 좀 길게 쳐져 있어. 그래놓고 문제가 나와. 뭐 전제를 묻던 결론을 묻던 뭘 묻던 그거 신경 쓰지 마. 무조건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그 문장 있는 단락이 뭐 찾아? 주제문 찾아. 거기서 답은 무조건. 그런데 주제문은 뻔히 따라서 해요, 그죠? 인과관계 연결어 뒤에 붙어 있잖아. 거기다가 또 그 문장 보니까 아니라라고 또 역적관계 연결어까지 붙어 있어. 다음에 65번 봅니다.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요. 적절치 못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 가로가. 그렇다면 바로 앞에 답이 있어. 논지만 찾으면 돼. 어째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 쟁점한 문장이라고 그랬어. 그죠? 쟁점한 문장. 그러면 쟁점한 문장에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그럼 쟁점한 문장에서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논지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따가 선택지를 읽어보면 1, 2, 3, 4번 선택지가 구체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이게 지금. 구체적 진술은 쟁점한 문장이 안 돼요. 논지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논지는 어디 있어? 이 가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지금. 결국 그걸 응용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쟁점화 문장, 필자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얘기는 그거네. 쉽게 말하면, 그죠? 첫 단락 맨 마지막에다 가로를 쳐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논지, 필자의 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 우리의 맛과 우리의 멋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거, 우리의 맛과 우리의 멋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값싼 게 왜 나와? 지금 우리 맛과 멋에, 우리 전통,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지금 값이 싸고 비싸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죠? 1번 정답이죠. 세계인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상품. 그 문화적 상품,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 상품? 우리 문화. 미적 안목으로 보아 독특하다고 인정될 만한, 예.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술가, 화가들이.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렸던 친구가 중학교 때, 저는 이제 화가 지망생이었어. 참 지망도 많이 해서 뭔가를, 그림은 그래도 제법 그렸는데 음악은 조금 못해가지고, 한 명이 지금 프랑스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지고 3명이 그림을 같이 그렸는데, 한 놈은 여기서 이제 국어 가르치고 있고, 한 놈은 저 대전 예술의전당에 지금 국장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길로 간 거고, 둘 다. 또 한 놈은 이제 진짜 프랑스 가서 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갔을 적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맥혀 안 맥혀? 절대 안 맥혀요. 저도요, 대학 갈 적에 영어영문학과 갈까 국어국문학과 갈까 하고 갈등을 했어요. 약간 갈등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어영문학과 가서 영어 공부를 해? 내 저기 미국 사람보다 영어 잘할 자신이 없어. 왜? 내가 아무리 영어영문학과를 나와도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진 못할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국어국문학과 나오면 그래도 딴 나라 사람보단 국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죠. 근데 걔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그러면 이제 그 서양에까지 알려졌던 최초의 화가는 이중섭 씨가 아니라 박수근 선생이에요. 박수근 선생도 서양에 가가지고 그림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그 친구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그림을 그렸더니 누구도 안 쳐다봐. 왜? 서양 그림 서양 애들이 더 잘 그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뭘 그렸어? 한국적인 서양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서양화에다가 한국화의 기법을 집어넣은 거야. 박수근 씨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죠. 그 박수근 씨 얘기도 지문에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알아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야. 독특하다고 인정될 만한. 그다음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춘 문화적 상품에 바로 우리의 맛과 멋이 있는 그런 상품. 그래서 값싼, 이 가격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자, 다음에 6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이 어디 있나 일단 보세요, 빈칸이. 제일 끄트머리 있어. 그 제일 끄트머리 자리가 어디일까? 결론 자리야. 그러니까 결국 얘도 논지 싸움이야. 그렇죠? 논지 싸움이에요, 얘도. 자, 일단은 첫 단락을 좀 논지를 파악해드리니까 첫 단락 봅시다. 만화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 보면은 4번째 줄에 그것이 지면 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교묘한 교차 배합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기 이미 답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은.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 그죠? 자극하고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기, 보세요. 때문이라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한테 때문이다에 답이 나온다, 그러나 뒤에 답이 나온다가 아니라, 내가 수년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더라고. 그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다음에 그래놓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맨 마지막 가로 바로 앞에. 하나의 살인 장면을 직접적인 묘사 없이도 완결 짓는 것은, 그러니까 살인하는 장면은 없어, 만화에. 근데 살인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침대에서 뽀뽀하려고 하는데 딱 끝 뭐 했는지 알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런 거. 만화가 바로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책이야, 책. 왜? 활자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야 되거든,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가 바로 만화예요. 만화는 어차피 시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는데, 문제는 뭐야? 그 카툰이라고 해가지고 그 칸 사이에 비어있는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을 우리가 독자가 채워나가야 돼. 그래야지 연결이. 그래서 만화책을 보면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어주는 건 누가 이어줘? 독자가 이어주는 거야. 읽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만화, 영화는 절대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만화책 보는 것까지는 허용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만화, 영화도 보여야지. 저기보다 낫다. 유튜브보다 낫다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만화, 영화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이 워낙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칸과 칸 사이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누구다? 독자가 의미를 읽어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주어가 누가 돼야 돼? 독자가 돼야 돼. 그 독자가 갖춰야 될 게 뭘까? 상상력. 아까 때문이다 앞에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상상. 답이요. 2번. 거기다가 또 있어요. 그 증거가 2단락에 첫 문장 특히 주목할 것은 칸과 칸 사이의 관계다 해놓고 그 밑에 가장 마지막 줄 그 페이지 사실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와 또 이렇게 핵심 어들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자꾸. 다음에 여백. 우리 한국화 예전에 자주 나왔던 지문에 이게 한국화는 뭐의 미? 여백의 미. 그럼 그 여백에서 뭐 하라고? 상상하라고. 그 여백을 누가 채워넣으라고? 감상하는 사람이 채워넣으라고. 그림으로. 우리 한국의 음악도 마찬가지로 여백의 미예요. 우리 그 선조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좋아했던 악기가 선비들이 꼭 가지고 다녔던 두 가지 물건이 있어. 그게 뭐냐? 금서라고 해. 금서. 금지된 책이 아니라 금은 검은고 금자고 서가 책서자야. 그래서 검은고와 다음에 책. 이 두 가지는 선비가 갖고 있어야 될 아주 필수적인 물건이야. 왜 그러냐면 공자께서 주장을 한 게 인간이라면 예와 악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예와 악. 예는 이성을 말해. 서양 철학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이성. 악은 음악, 노는 거, 즐기는 거. 이게 감정이야.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훌륭한 인격체라면 뭐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럴 때 우리 선비들은 그 예는 책으로 배웠고 악은 검은고로. 그래서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어떻게 연주를 해요? 튕기는 악기예요. 우리나라 악기는 따라해 안현악기, 찰현악기, 별걸 다 알아, 그지? 안현악기는 현악기 중에 튕기는 악기를 안현악기라고 그러고 찰현악기는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켜는 악기를 찰현악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현악기가 많아. 우리나라 현악기가 많아. 가야금도 있고 검은것도 있고 아쟁도 있고 많죠, 그죠? 전통적으로 그때 우리나라의 현악기는 대부분이 안현악기야. 튕기는 악기가 많아. 이 문지르는 악기는 주로 서양 악기에 많아. 바이올린 그렇죠, 비올라 그렇죠, 첼로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그렇죠. 뭐 거긴 다 뜯는 악기가 없어. 다 미는 악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뜯는 악기야. 그때 가야금은 손가락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서양 음악을 퓨전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게 가야금이에요. 검은고 갖고는 안 돼요. 검은고는 작대기로 튕겨. 손으로 튕기면 손 다 나가. 작대기로 띵, 땡, 동. 아주 미쳐. 그거 듣고 있으려면. 짜증나 아주. 그때 우리 선비들이 왜 그 검은고를 좋아했냐면 그 딩과 댕 사이에 여백. 소리가 안 나는 그 자리를 음미를 했, 나도 몰라 그게 뭔지는 음미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시각적 여백과 청각적 여백을 굉장히 중요해. 그게 바로 뭘 자극해? 상상력을 자극해. 그 여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지문들이 제법 나와요. 우리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문들도 제법 나와요. 67번 봅니다. 네, 허균의 호민론. 이거 제 블로그 가서 꼭 읽어보세요.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글 소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홍길동전이 허균이 지은 게 아닐 것이다.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허균은요
전 세계 최초의,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평등사상가예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걸 하면 이렇게 알려지질 않나 몰라. 허균은 언제 때 사람이야? 임진왜란 때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때 참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았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글씨 잘 쓰는 명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 그 당시 명종이 이 사람 글씨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중국의 황제면요 온 천하가 다 자기 거야. 야, 너 글씨 갖고 와. 왕정님 갖고 와. 그럼 짓게 되는 거야. 황제는 천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 글씨만큼은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근데 못 샀어. 그분이 바로 석봉한호. 그분도 임진왜란 때 사람이야. 임진왜란 때 대단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 그다음에 동의보감 허준도 임진왜란 때 사람이야. 그렇죠. 임진왜란 때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 허균이라고 하는 분은요, 서자로 알려져 있어요. 서자 아니에요. 허씨 집안의 당당한 적자야. 근데 홍길동전 때문에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허균하고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거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 그리고 이 허균이 항상 서자하고만 놀았어. 항상 기생하고만 놀았어. 이상하다. 느낌이 기생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요 서울 한양의 기생들의 최고의 오빠였어. 허균이. 왜? 허균만큼은 기생한테 말을 낮추질 않았어요. 기생을 사람으로 대접을 해줬어요. 인격으로. 기생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생각을 해요. 천한 사람들을 천하다 하지 않고 귀한 사람들을 귀하다 하지 않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허균인데 그 당시에 이 사상은요 정말 누구도 가히 입에 꺼낼 수가 없는 사람, 더더군다나 양반이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양반들한테 어떻게 됐어? 옷도 터져가지고 삭탈 관직을 당하고 양반 신분도 싹 천민이 돼가지고 나중에 귀향지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갑니다. 나중에 구한말 때 뭐 무슨 역적질 하다가 뭐하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삭탈 관직되고 했던 자기를 잃었던 양반들을 구한말 때 그 고종 황제가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야, 너 조상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다시 내 복권 시켜줄게 해서 복권을 했는데 허균만큼은 지금까지 복권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구한말에 와서까지도 양반들이 허균은 용서가 안 돼. 이 자식은 우리 양반한테는 이건 양반의 권리를 싹 다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이야. 구한말 양반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허균과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 살았던 강릉 초당 거기 가면은 조그만한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 허균 집안의 옛날 오리지널 족보가 있어. 거기에 허균 이름의 빨간 줄 두 줄이 닦아 있어요. 집안에서도 호적에서 팠다 그러지 집안에서 파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허균은 천민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복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의 왕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왕이 없잖아 지금. 그런 인물이 허균인데 허균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안 돼 있고 허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저는 역사는 좀 제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좀 자긍심을 갖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긍심을 갖게. 좀 누군가 얘기를 하면 뭔가 자랑스러워 느낌이. 그게 나는 올바른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당연히. 그 대단한 인물의 글 호민론이라는 글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자, 일단 봅니다.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옛날 글 중에 론이라고 끝나는 글들은 지금의 다 논설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 지금의 논설문이야. 논이라고 끝나는 말들은.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누가 두려워할 바? 군주가. 정치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야? 백성이야, 백성. 지금 이 시대의 위정자들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죠? 근데 허균은 이미 16세기에 이걸 깨닫고 이런 글, 이게 조선시대 때 이게 탄생할 만한 글이 아니에요. 백성은 물, 불, 호랑이, 표범보다 더 두려운데 위에 있는 자가 누구야? 위정자, 왕을 비롯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이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혹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도대체 왜 이 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걱정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자,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논설문이 되면 결국은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야. 1번 봅니다. 글쓴이는 통치자를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보고, 통치를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보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 통치에 대한 피지배층의 인식과 대응 태도를, 피지배층의 인식과 대응 태도를 면밀히 분석, 그건 아직 안 나왔어. 1번은 절반은 맞았어, 지금. 1단락에서. 2번, 호민, 읽지 마. 호민 밑줄만 쳐놔. 다음에 3번, 글쓴이는 백성을 지배층과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였다. 첫 단락에 나왔어. 왜? 위정자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돼. 그럼 대립이 안 되면 두려워를 못 해. 그죠? 다음에 4번. 그렇다고 적대적인 게 대립은 아니야. 서로 맞서는 것만 대립이지, 맞선다고 해서 다 적대적인 건 아니죠. 그죠? 4번. 글쓴이는 백성의 세 부류 중 호민 밑줄 쳐. 그러면 1번에 나왔던 피지배층의 인식과 대응 태도 요거하고 다음에 호민 요것만 해결 보면 돼요. 그죠? 2번 단락. 무릇 이룩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늘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그냥 시키는 대로 법을 받들고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자는 무슨 민이다? 항복했대. 항민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누구한테? 위정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국민은 항민으로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국민들. 다음에 3번 단락. 모질게 빼앗겨서 살이 발라져 나가고 뼈가 빠지며 집에 들어온 것이나 땅에서 난 것을 윗사람의 끝없는 요구로 모조리 빼앗기고는 씨름하고. 이랬으면 지렁이가 밟히면 좀 꿈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입속으로만 윗사람을 탓하는, 자기 혼자서 쭝얼쭝얼 불평만, 다른 사람, 높은 사람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은 뭐다? 원망하는 백성. 원망만 하고 있어. 원망. 행동을 못해. 그래도 항민보다는 좀 낫네. 혼자서라도 뭐라고 쪼잘대니까. 그죠? 원민도 반드시 두려운 것은 아니다. 자취를 표족관에 숨기고 남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다른 마음을 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곁눈질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 곁눈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평민이나 천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나서서 아는 척을 하면 돼, 안 돼? 옛날에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는요, 평민, 천민, 다음에 양반, 중인들이 입어야 될 옷도 옷감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었어. 색깔도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평민이 돈 좀 벌었다고 양반의 비단 옷을 다 걸치고 나갔다? 뒤지게 맞아요. 그거 양반한테 걸리면 이거 어디다 대고 양반 옷 입고 돌아다니냐고 큰일 나요. 그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차별의식이 있었던 시대야.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를 잘 이해 못하는, 200년 300년 전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사를 인식할 적에 현재의 눈이 아니라 과거에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봐야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자꾸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광주 때도 광주 필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저거 우리나라 맞죠? 북한 아니야 저거? 그러거든.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곁눈질하다가 행여 때를 만나면, 여기 자기의 소원을 풀어보려고 한다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호민이다. 무릇 호민은 매우 두려운 존재다. 4번에서 확인되죠. 근데 2번에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항민이야? 원민이야? 항민에서 나왔었지요. 다음에 호민이 나라의 틈을 엿보다가 적당한 때를 타면 분연히 팔을 떨쳐 밭두렁 위에 올라서서 한 번 크게 외치면 저 원민들은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고, 모의 한 번 하지 않아도, 모사한다, 모사라는 뜻이죠. 모의 한 번 하지 않아도 함께 외친다. 그러니까 항민과 원민은 그냥 따라와. 그때 주동을 하는 건 누구야? 호민이야. 항민들도 또한 살기 위해서 호미와 고무리와 창자루를 들고 따라가서 무도한 자들을 죽인다. 이게 아마 그
이 양반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의병 활동을 보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의병을 주동한 사람들이 바로 호민. 거기에 이제 나도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는 거 뭐 하고 따라 나간 게 원민이나 항민들일 거야. 그런데 이 의병은요, 일본도 무서워했지만 의병을, 이 의병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 한국에. 바로 선조예요. 그래서 선조는요, 의병장들을 다 죽여요. 그 유명한 의병장들, 누구야? 곽재우서부터 시작. 곽재우는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것도 말고 누구 있고 하여튼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을 다 선조가 죽여버려요. 왜? 얘네들이 너무 인심을 많이 얻거든. 얘네들이 왕이 될 거, 자기 자리를 지금 넘보는 것 같아, 느낌이. 이순신 장군도 그래서 스스로 뭐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순신 장군은 뭐 그 당시 그 남쪽 지방이 대통령이었었으니까 거의. 글쎄 뭐 선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역사적 평가할 적에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선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노론과 소론을 견제해가면서, 동인과 서인을 견제해가면서 끝끝내 참 오랫동안 왕자리를 지켰던, 그런 인물. 그리고 그 일본 애들이 그 임진왜란에서 패한 첫 번째 이유가 이순신이 아니야. 선조 때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선조가 도망가서. 딴 이유가 없어요. 선조가 도망가서. 일본은요, 사무라이 정신이야. 일본은 절대 성주가 성을 비우면 안 돼. 만약에 지더라도 활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죽어야 돼.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선조, 조선의 임금이 도망 안 갈 것이다. 지들처럼 활복하거나 잡힐 것이다. 그리고 부산진에 도착한 지 딱 23일 만인가 4일 만에 서울로, 야, 조선시대 20 며칠 만에 서울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대들이. 가서 보니까 선조가 사라져 없어진 거야. 거기서 기가 찬 거지. 허무한 거지, 그지? 선조 잡으러 갔는데, 그런 거 보면 선조가 참, 만약 그때 선조가 일본에 잡혀가 죽었다.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그게 바로 절대 군주정의 약점이자 장점이야. 그렇게 됐으면 이순신도 힘 못 폈어요, 실은.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치력은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한 사람을 평가할 적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자, 다음에 68번. 밑줄 친 부분을 구체화한 내용이요. 구체화시켜라. 그럼 밑줄 친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네, 그지? 자, 미생물의 작용에 있다. 굳이 뭐 첫 단락 다 읽어도 밑줄 친 부분만 봐. 일단 문제를 풀 적에는 미생물의 작용에 있다. 그래놓고 선택지 봐. 미생물이 핵산을 만들어낸다. 핵산. 미생물이란 단어는 나왔잖아, 일단, 그죠? 그러면 특이한 단어만 잡아. 핵산. 다음에 미생물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단백질. 다음에 3번. 콜린의 박테리움이 글루탐산을 만들어낸다. 글루탐산 또는 콜린의 박테리움. 4번. 콜린의 박테리움이 호염성 미생물을 만들어낸다. 또 더 단어가 워낙 단어가 특이한 문제들은요, 오히려 쉬워요. 그렇죠. 눈에 띄니까. 기억이 또 잘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2번 단락에 보면 5번째 줄에 보면 조미료를 만드는 산업적 미생물은 콜린의 박테리움이란 세균이다. 이때 조미료가 바로 그 유명한 미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조미료라고 그래? 그거를. 네, MSG. MSG는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순수 천연물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화학 조미료가 아니에요. 화학은 뭐예요? 승질을 바꾸는 거예요. 승질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 MSG는 사탕수수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압축시키는 거야. 승질 바꾸는 게 아니야. 사탕수수를. 그래서 MSG 미원을 넣으면 음식이 달어. 그러니까 MSG에 대한 잘못된, 아까 엔돌핀, 예, 그것처럼 잘못된 정보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예전에 그 채널A에서 왜 착한 식당, 하다가 중지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MSG에 대해서 잘못. 그러니까 MSG 어떤 식품학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에요, 식품학자. 그분은 자기 식탁에 MSG 종류대로 갖다 놓고 미원도 있고 무슨 뭐 다도 있고 종류로 4개씩 갖다 놓고 먹는데 그냥 그래도 아무 이상 없대. 왜? 천연물질이야. 그냥 압축을 시켜놓은 거지. 자, 다음에 산업적 미생물은 콜린의 박테리움이란 세균이다. 이 미생물은 폐당밀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조미료의 원료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감칠맛, 그것이 바로 이게 답이라고 강조하잖아, 그죠? 그럼 강조 없고 붙어있는 거 잘 보라고요. 감칠맛을 내는 뭐요? 글루탐산이다. 글루탐산. 요게 답이야, 그냥. 넘어갑니다. 69번. 김만중의 서퍼만필, 예, 이 글도 참 유명한 글이죠. 김만중 작품은 아무튼 간에 시험 문제 잘 나와. 첫 번째 구운몽. 두 번째 사시남정기. 대놓고 나온,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작품.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김만중도 한때 그 숙종 때, 장희빈 때, 그 장희빈 들어오는 거 반대해가지고 그게 사시남정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가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가 김만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김만중이가 바로 자신보다 선조 때에 있었던 송강 정철의 문장을 칭찬하는 글, 이 서포만필 서문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요 글이 자주 나왔던 글이에요. 시험 문제 고문으로. 송강의 관동별곡 전후 삼위인각, 즉 전후 삼위인각은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두 개를 말해. 우리나라의 이소 뜻이 뭐냐? 으뜸, 최고의 문장을 비유하는 한자어야, 이게. 최고의 문장. 이소이나 그것은 문자로서는, 여기가 답이야. 그것은 문자로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문자는 한자를 말해요. 한문. 정철의 노래는 한자로는 쓸 수가 없어. 한자로 써봐야 맛이 안 나. 오직 악인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노래로 전해, 말로 해. 구전하여 서로 이어받아 전해지고, 혹은 뭘로 써서? 그나마도 한글로 써야 그게 좋은 글이 돼. 정답 3번. 굳이 읽어볼 필요 없어, 그죠? 그거가 답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사람이 칠원 나오잖아, 그죠? 거기에서 그 밑줄이 길게 쳐 있잖아. 주제문 찾으면 바로 내가 읽은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렇다고 해서 밑줄 친 부분 뒤에 혹은 이게 주제문이겠어요? 아니지. 다음에 그 2단락의 또 주제문도 그런 내용이야. 2단락의 주제문이 어디냐면 2단락 밑에 중국어로 번역하면 단지 그 뜻만 알 수 있지 그 말씨는 알 수 없다. 그것도 돼요, 답이. 또 1단락에서 그냥 찾으면 돼. 하여튼 간에 지금 이유를 묻는 거니까 뭐 묻는 거야? 근거 추리하라고 묻는 거야. 근거 추리. 그러면 아까도 그 문제 비슷한 게 나왔었어. 지금 아까는 전제로 물어봤어요. 지금 이유로 물어봤어요. 다 뭐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이게 다 말만 바뀌었지. 이유 또는 전제 이렇게 말만 바뀌었지. 다 뭐 묻는 문제? 근거, 이유, 전제 다 같은 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어떻게 풀라고? 앞뒤 문장에 답이 있다. 바로 앞뒤 문장에. 바로 이번에는 앞에 답이 있죠. 아까 건 뒤에 답이 있었고. 다음에 70번 문제. 자,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 이 문제가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뭐 묻는 문제? 필자의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첫 문장을. 우리나라 남자들은 좁쌀 영감이라고 불리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호탕하다, 통이 크다라고 불리면 기분 좋아한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일반적 통념이라는 걸 빨리 느껴야 돼. 여기서 못 느끼면 그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대 담론을 즐긴다. 최근 지식인 사이에도 21세기가 어떻게, 새로운 밀레니엄이 어떻고, 아시아적 가치가 어떻고 등 거대 담론이 지배적이다. 이 정도 읽으면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구나. 필자는 이런 관점을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좁쌀 영감이라고 불리면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필자한테는 좁쌀 영감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주어진 문장 첫 문장서부터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이 좀 빠른 사람, 언어적 감각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어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에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도 거하게 크게 말하기를 좋아해. 태평양 시대가 어떻고 탈냉전 시대가 어떻고 제3의 길이 어떻고 등 큰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들로 화제를 이어간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군자는 모름지기 천하대세를 논해야지 도구적 인간, 기능적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자의 군자 불기론의 영향을 짙게 느낀다. 누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필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때 군자 불기는 뭐야? 군자는 불 아니다. 기, 그릇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릇은 일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죠. 다 한결같이 일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죠. 항아리도 그렇고 이게 그릇은 다 물건을 뭔가를 담는 것들은 다 일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어. 진짜 군자는 그릇같이 일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어야 군자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군자불기 한자성어입니다. 즉 형태가 고정된 그릇과 같지 않아서 모든 분야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분야에 어떻게 다 적응을 한대 사람이. 나는 그 대기만성 대기만 하면 성감돼. 안 웃네? 빨리 말해서 그렇지, 그지? 대기만성이란 말도 별로 나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자꾸 누군가 그러더라고. 대기만성형이야, 대기만성형이야. 언제 만성할 건데? 언제 성공할 건데? 그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대기만성할 때. 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창희야, 너 대기만성형이야. 그럼 너 공무원 한 50대에서 되라는 얘기야, 지금. 좋은 말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자, 그때 대기만성할 때 기도? 무슨 기자? 그릇 기자 써요. 만자가 늦을 만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은 뭐야? 일반적 통념에 해당하는 거고 필자가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오히려 부정되는 내용이 필자가 긍정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도구적 인간, 기능적 인간이 답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번 단락으로 넘어오면요. 1번 단락에서 그걸 못 느꼈으면 2번 단락에 근거가 있어.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이 통이 커서 나쁠 수 없고 거대 담론 역시 나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와.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대 담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거대 담론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여기. 근데 여기까지 읽고 답을 내는 것도 뭐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첫 문장 딱 읽는 순간부터 이거 일반적 통념이야 이렇게 느껴지면 그 학생은 상당히 언어적 감각이 예민한 학생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비문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금은 많이 틀려도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 비문학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나 오늘 너무 정신없이 막 진도만 나가더라고. 44쪽서부터 72쪽까지 끝까지예요. 교과서지만 앞에까지. 종합반에서 다 배웠어, 실은 이거. 그러니까 한번 풀어가지고 와보세요. 실전 문제만. 실전 문제만. 기출 문제는 풀지 말고 실전 문제. 고생하셨습니다. 예.